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변호사님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너무 오랜만에. 겨울에 동면한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기분이 맞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며 보면 진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무가 달라졌어요, 느낌이. 이제 곧 봄입니다. 봄에 만나게 됐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지금 군대가 위험하다. 10대 소녀가 달밤에 폴댄스를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이라는 주제 준비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데요. 향후 절차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다라는 소식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도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그야말로 의례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시장은 이겁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검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검찰은 법무부에 보냅니다. 그럼 법무부가 지금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그 다음에 국회로 다시 보내서 오늘 이제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후 일정은 보고가 된 후 24시간 후에 그 다음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했으므로 오늘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 다음에 27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이 사흘 이내에 표결에 붙이는데 내일은 토요일, 모레는 그렇죠.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월요일인 27일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본인의 체포 동의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이제 국회로 송부가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이제 격앙이 됐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표현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건 국가 권력으로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원래 원고에 없었대요. 이 원고에 없었는데 사전에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것입니다. 많이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특검팀에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외압 폭로 수사를 지금 외압을 폭로한 그런 그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괘씸죄 때문에 좌천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특검팀에 다시 불려가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복 차원에서 혹시 수사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라고 대답을 하는 데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 이것을 고스란히 윤 대통령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이제 이야기는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국회로 보내지니까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또 불체포 특권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압박을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그걸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불체포 특권 그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세에 가서 깨끗하게 자신은 정치를 했다. 그러므로 자신한테는 불체포 특권 같은 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그 대목을 계속 공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불체포 특권 버리고 당당하게 지금 검찰에 가서 구속되라라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영장실질심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표현하는 대로 누가 봐도 이것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한 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드러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주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가서 판사 앞에서 당연히 판사가 그 이야기대로라면 이걸 기각할 테니까 기각하면 떳떳하게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이 지지율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되받아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민주당은요,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 당론이 아니고 자유투표로 진행을 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총이 열렸고요. 의총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당을 지금 끌어다가 지금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조로 인터뷰를 했던 서른 의원이 갑작스럽게 그 의원총회에 나서서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서른 의원이 맨 처음부터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의총 분위기는 불결시키자라는 쪽으로 아마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서로 매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표현이 총의를 모았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사실 총의를 모은다는 건 자유투표랑은 좀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자유투표는 헌법기관인 의원이 각기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을 자유투표라고 할 때는 하는데 이제 총의를 모았다. 한대 총의를 모았다라는 건 어떤 뜻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걸 당론으로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사법적인 그런 판단의 과정마저도 당론으로 그렇게 막는다. 방탄국회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으므로 어쨌든 뜻은 모으되 자유투표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의원총회를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인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라라고 일침을 가했기도 했네요. 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지금 출당시켜라라는 그 요구가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5만이 됐을 때 당에서 아마 지금 그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에서 4만 가까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 박지원 대표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그 해당 행위의 근거가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라, 또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아라라는 주장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어서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도 더 살고 또 그쵸. 민주당도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자신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당의 좀 강성 지지자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런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각자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정말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 의견들도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법원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걸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퇴에 대한 그쵸. 이야기예요. 부결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서른 의원이 발언한 것을 두고 지금 이야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즉 서른 의원이 우리가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 입장 발표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다들 고개를 갸웃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퇴하겠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결을 조건으로 해서 사퇴를 지금 그 약속받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더불어서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또는 박영선 전 의원이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박영선 전 의원은 사퇴를 포함해서 공천권을 내려놔라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과 관련해서 당원에 명시된 대로 기소가 되면 사실상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까지 그 당원에도 명기가 돼 있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최근에 왜 그 당직을 내려놓은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전무실장, 김용 부실장. 이 사람들은 기소가 되자마자 바로 당직을 내려놨는데 당대표가 같은 사안으로 이 대표직을 고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또 이상민 의원의 지금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일면 합리적인 그런 목소리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2차례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갔던 상습 도주범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네요. 네,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렇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자가 이재명 대표를 따라가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요?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때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도망 안 가십니까? 도망 2번이나 가셨거든요. 하면서 옛날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검사 사칭. 검사 사칭한 그런 그 상황에서 소환을 하고 피의자 신분이 되자 당시에 그 응하지 않고 이 도주를 했고 그래서 수배령이 한번 내려진 적이 있어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교회에 숨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또 말도 해서 이런 경우를 보면 도주 우려도 있지 않느냐라고 정석 비대위원장이 꼬집은 겁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자서전에 2차례의 도주가 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네, 원래 임시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9월 달에 열리는 거. 그럼 나머지는 다 임시국회인데 사실 옛날엔 띄엄띄엄 뭐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도대체 그 수많은 세비를 받아가면서 그렇죠. 일도 안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지금 임시국회를 굉장히 자주 엽니다. 3월부터 내리 6월까지 열고 그 다음에 7월 한 번 쉬고 8월부터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예산국회 끝나서 1월 다시 쉬고 뭐 이렇게 뭐 2월 쉬고 3월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월, 그러니까 지금 2월이죠. 국회가 열렸어요. 열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2월은 원래 열리고 1월에 열리시는데 1월에도 열렸어요.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1월에 고집을 했습니다. 169석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나 국회를 열리는 건 아주 쉽게 자신의 민주당만 뭐 찬성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월에 쟁점 법안 하나도 논의도 안 했어요. 다 외유했습니다. 거의 다. 1월은 원래 예상 국회 다 끝나자마자 사실 외유하는 달이에요. 7월은 또 휴가라고 또 외유하는 달이고. 그런데 이번에 3월은 원래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임시국회 열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다만 언제부터 여느냐 갖고 지금 서로 설왕설래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니 3월 1일은 저기 휴일 아니냐. 휴일날 임시국회를 그날부터 여는 임시국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 3월 1일이 수요일인데 그 주 그냥 넘기고 월요일인 6일부터 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의견인데 여기에 민주당은 아니다. 지금 산적한 문제가 있다. 3월 1일부터 열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실 속내가 있냐면 서로 속내는 다 알죠. 이유는 그렇게 되지만 뭐냐면 바로 국회가 열리면 체포 동의안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지 아니한 그 나흘 동안 즉 이번에 2월 27일 날 부결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주는 사실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이 또다시 체포동의안 바로 전격적으로 청구를 한다. 다른 어떤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그랬을 때 국회가 열리지 아니하므로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도 그걸 피하려고 전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월 1일부터 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글쎄요, 여야의 각자 시각이 굉장히 좀 다른데요. 글쎄,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내놓고 계십니다. 예상대로 부결이 될지 아니면 정말 뭐 반전이 일어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철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앞순서에서 나가서 우리 부결시키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게 굉장히 뜻밖이었거든요. 지금 철은 의원, 이상민 의원이 사실은 가장 조홍천 의원까지 포함해서 가장 앞장서서 라디오 등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사실 이 당이 지금 위태롭다. 뭐 완전히 모래 늪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빠져드는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그런 의원인데 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른 의원이 지금 가결 쪽에 어떤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했는데 뜻밖에도 부결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비명계와 이재명 당대표 간에 어느 정도의 어떤 교감이 있지 아니하면 서른 의원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했을까? 이런 교감이 있었다면 사실 부결 분위기가 당연한 건데 다만 부결도 그냥 부결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왜 그 노웅래 의원 부결시켰잖아요. 네. 최소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그 부결 표보다 반대표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3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단순히 그냥 과반의 어떤 그런 이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지금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결 이후에 당대표직에 좀 변화도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건 정가에서 떠도는 이야기 수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을 보면 그 예측에 반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 2가지 당직을 지금 임명을 했어요. 뭐를 임명했냐면 하나는 윤리심판원장 또 하나는 공직자 선출평가위원회 위원장 이 2개의 당직을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건 각각 뭘 뜻하냐면 윤리심판원은 당원 당규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이 출당이라든지 징계라든지라는 것들의 수위를 정하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리심판원장은 친명계라고 불리는 사람을 지금 임명한 것을 놓고 보면 당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놓는다 이런 당원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 이거 정치 탄압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윤리심판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일을 결정을 하는 곳을 자기 사람으로 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직자 선출 평가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의 당무를 평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곳이에요. 거길 또 자기 사람으로 한다. 이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니 사퇴를 한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굳이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심어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사태가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처음에 이 불체포 특권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는 정말 다 부결됐어요. 왜냐하면 동료 의원인데 뭐 내가 괜히 미운 털 밖에 필요가 없잖아, 이런 식의 어떤 끼리끼리 문화가 국회에 존재했거든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사실 막 비판을 하니까 이상직 의원을 포함해서 최근 한 5건 정도의 체포동의안이 다 가결이 됐어요.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마저도 169석인데도 사실 가결시킨 게 사실 이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걸 지금은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부결시킨다,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다고 한다면 부결은 될지언정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책임을 또 떠안아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그 이후에 당 지지율이 또 더 추락한다 하면 사실상 그 다음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됐을 때 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만 예외가 있어요. 형사사건, 즉 국회의원이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는 체포동의안을 낼 수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이 건이 지난 다음에는 아마 국회 내에서 우리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물론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그러니까 이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불체포 특권이 이제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지금 군대가 위험하다라는 주제입니다. 군대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강원도 전방 지역 육군 부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병사가 있습니다. 당시 부대 내에서 집단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28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제군의 GOP, 그러니까 전방 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경계병으로 근무를 하던 이병, 즉 신참이에요. 바로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받고 한 달 만에 배치된 지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처음에 군은 이게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건 사고가 아니라 집단 괴롭힘 때문이었다라고 육군이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했고, 그래서 8명의 부대원과 심지어 간부까지 가세를 해서 집단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다라고 육군이 발표를 해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뭐 단순히 이제 총기 오발 사고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 괴롭힘이 있었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메라 앞에 선 병사의 아버지가 군의 병사 관리도 사후 대처도 모두 엉망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2개월 동안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그러니까요. 찢어졌을까 싶습니다. 2개월 전에 이미 군의 지금 그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도 이 진상을 규명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2개월 동안 여러 가지의 또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네. 아드님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라는, 아마도 군 내부에서 그렇게 그 제보를 했겠지요. 이 부친의 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또 가슴이 아픈 사연이에요. 이 가족은 원래 해외에서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아들이 해외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의 어떤 그 표현을 보면 그래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다. 근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이 그 국가의 부름을 응하고 싶었다. 그래서 더군다나 GOP 전방부대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꺼려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부대인데 일부러 전방 부대를 자원했을 정도로 군대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한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고사라는 허위 보고인 것이죠. 그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고사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사고사라는 말 한마디로 그 아무런 어떤 그런 그 위에 진전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급차예요. 이게 이 병사를 발견하자마자 아마도 부대 내에서 119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차를 제때 들여보내지 않은 거예요. 이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는 원칙상 들여보낼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부대 내에서 지금 부른 구급차를 들여보낼 수 그러니까요. 없다는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라는 것이고 군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이 GOP잖아요. 그래서 GOP 내에서는 그 구급차일지라도 구급차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부대의 장교나 부대원이 옆에 동승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원칙이 있어서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도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우선될 수 있는 원칙은 저는 없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허위의 어떤 보고와 관련돼서 군은 계속 회피만 하거나 혹은 허위의 어떤 사실만 유족들한테 알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초급 간부예요.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병사를 괴롭혔던 이 간부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 사고사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허위 보고를 한 건 군에서 허위 보고를 한 건 굉장히 중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허위 보고를 했다면 지금은 입건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친은 이 병사의 부친은 지금도 어쨌든 군이 더 많은 것을 밝혀야 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9를 막아 세웠다라는 점은 이 아버지와 이제 유족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휴가를 나갔던 대구 공군부대 소속의 한 병사가 있는데요. 부대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에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건 공군입니다. 네.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공군에서 지금 그 휴가를 나온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죠.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한 거예요. 부대에 복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휴가에서 이제 원래 이제 복귀 날인데 복귀를 하지 않았으므로 네. 군 이제 이탈을 한 것인데 찾아봤더니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해서 숨져 있는 것을 이제 경비원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병 계급의 이 A 일병이 그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족들에게 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계속 호소를 한 거예요. 가족들은 아마도 군에 이것을 알렸을 텐데 후속 조치가 없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저희 아들도 사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군 문화가. 맞습니다. 군대에 가면 신병부터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꼬박꼬박 알수 있죠. SNS로 네. 보내주고 또 부대 배치가 되면 부대가 배치된 그 부대에서도 다시 한번 SNS를 통해서 이런 어떤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이상 징후 이 아드님이 집에 왔을 때
갑자기 마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이상한 어떤 징후가 보이면 부대에 이야기를 해달라. 긴급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속 문자도 오고 어떤 때는 전화도 오고 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만큼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실상 대비를 한다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지금 이 사례는 아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부모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사실 처음엔 잘 못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걸 털어놓을 정도면 굉장히 수위가 높았다는 것인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저는 군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괴롭힘 호소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즉각적으로 뭔가 대처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든지 안타까운 사고가 방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꼭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움직이는 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육군의 모 부대 간부가 전동 드릴로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요.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는 정말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급 간부입니다. 초급 간부가 전동 드릴 아시죠? 네. 그 휴대용 전동 드릴인데 그 앞에 무엇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드릴을 끼워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드르륵 하면서 그렇죠. 구멍이 뚫리는 흉기잖아요. 흉기죠. 그런데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피해를 입은 B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뚫릴래? 풀릴래? 저는 이 말을 아마도 갑작스럽게 들었다면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전혀 파악을 못했을 것 같고요. 이 병사 당연히 무슨 뜻인지 파악을 못하는데 간부가 물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전동 드릴을 들고 이 병사의 팔뚝에 이 스위치를 누른 겁니다. 네. 다행히 뭐 뚫리거나 직접적인 어떤 그 깊이 있는 상처가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처를 입었겠지요. 그래서 이 병사 군에 이 사실을 신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이 초급 간부가 사과는 했는데 사실 사과 내용도 사과에 준하는 정말 사과에 준한다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나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과에 담겨 있어야 됐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간부들이 힘들어한다. 이거는 억지로 내가 지금 와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어떤 전제를 깔고 지금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는 더욱더 지금 2차 지금 그렇겠네요.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더군다나 군이 자꾸 자기가 어딘가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군은 언제나 이것이 밝혀질 때 크게 문제가 되고 그렇죠. 문제가 되면 간부들에게 징계가 되고 간부들에게 징계가 되면 나중에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군인연금 같은 것도 사실은 연계가 되거든요. 그 징계에 따라서 거기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고 뭐 막았다면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됐든 밖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감시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군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군대 내 괴롭힘 사건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군대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재발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걸 근절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군의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군은 이런 일과 관련돼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를 통해서 가족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관심사병으로 지금 그렇죠. 지목돼 있는 그런 병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욱더 애정을 쏟고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판에 박힌 그런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안에 부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관리를 간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알려졌을 때 당할 수 있는 징계를 피하고자 이 쉬쉬하고 덮고 뭉개는 그런 관행을 깨뜨려야 된다. 즉 군대 내에 그런 간부들의 어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군대 내에서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이 투명하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어떤 그 수순을 꼭 밟아 나가야지만 그래도 근절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양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사건 짚어볼게요. 한 공군 부대의 병사가 생활관에서 음주하는 모습과 또 부대 밖으로 이 탄피를 가지고 나간 사진을 당당하게 SNS에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봤더니요. 이 병사가 자신의 어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즉, 한 사진에는 술병이 들고 있고요. 술병 뒤에 보면 생활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막사에서 지금 술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슬리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탄피를 술병을 뒤로 배경으로 해서 탄피를 자랑스럽게 올린 겁니다.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대 내에서 음주 행위, 이건 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거보다 더욱더 엄단돼야 될 부분이 탄피 관리거든요. 이 탄약 총알이라든지 이 탄약은 이것이 분실됐을 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탄피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탄피를 버젓이 저렇게 사진에 올리는 행위, 그래서 댓글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러라고 핸드폰 사용을 허가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바로 핸드폰 사용이라는 게 주로 이런 거잖아요. 나를 과시하는 것. 그러니까 SNS에 올렸을 때 내가 무엇인가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그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내가 이런 어떤 그 상황이다라는 거를 과시하고 싶고 그런 행위를 군대 내에서 한다? 저렇게 탄피라든지 혹은 술병이라든지 내가 군법을 이렇게 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한다. 이런 문화가 정말 계속되면 이런 자유, 그러니까 핸드폰을 할 자유가 또다시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런 행위는 군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 자녀 기숙사 그리고 휴양시설 이용 등 복지 혜택과 관련해서 이 부사관을 장교와 차별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네요. 네, 지금 부사관 숙소와 관련돼서 진정을 제기한 거예요. 이 부사관이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기숙사 입주를 하려고 하면 이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관과 부사관, 즉 위관급 이상과 그 다음에 하사, 중사, 상사, 원사라고 불리는 그 부사관급과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 우선권, 사관 우선권으로 이게 배정이 된다.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라고 인권위에 지금 제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인권위가 시정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이 서류의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이런 어떤 그 등급을 매기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육군 발전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시찰을 갔었어요. 전방에.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사실 병사들의 인권이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방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갔는데 병사들의 숙소에 에어컨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쾌적했고 그래서 야, 군대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옆에 있는 부사관 숙소를 갔거든요. 부사관 숙소는 물론 이렇게 이 병사 숙소는 여러 명이 함께 쓰지만 부사관 숙소는 2인실입니다. 2명이 함께 써서 쾌적할 것 같게 생각이 드시
느끼시겠지만 네. 그러나 너무 초라했어요. 아. 정말 초라했어요. 그래서 부사관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직업 군인으로서 이 사기를 높여주고 그리고 사관과 병사들의 매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원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부대의 총 살림을 맡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숙소를 보고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직업 군인으로서 이 복무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러게요. 부사관들의 어떤 사기도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인권위가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직업 군인들, 뭐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쾌적하게 군 생활을 하는 것 역시 안전한 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군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다음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10대 소녀가 달밤에 폴댄스를 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전북도가 제작한 진안군 마이산 야경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미성년자가 폴댄스를 추는 모습이 담겨서 이게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정말 혈안이 된 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관광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유적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거 진짜 전쟁처럼 사실 맞아요. 서로 경쟁을 네.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경쟁을 하는 것도 좋고 또 광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전혀 엉뚱한, 저도 이 사진을 봤거든요. 전북에 있는 마이산이라고 아시죠? 네. 마이산 굉장히 지금 유명한 그런 관광지죠. 이 마이산을 홍보한답시고 야경을 홍보한다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달이 뒤에 배경에 있고 네. 우리가 폴 댄스라고 하죠. 그렇죠. 일명 봉춤이라고 하는데 나무 기둥을 끼고 여성이 이제 춤을 추는 것을 이제 폴 댄스라고 합니다. 이 폴 댄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홍보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숏폼이죠. 그런 짧은 영상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마이산이라는 그러게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마이산을 홍보한다면서 마이산이 없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이 춤을 해도 추더라도 맞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폴 댄스를 보다 더 이제 그 건강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뭐 폴 스포츠로 이름도 바꾸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폴 댄스를 하고 있는 영상을 숏폼에 올려서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그 바뀌었다. 뭐 이 근력을 많이 이렇게 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변화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폴 댄스를 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끌겠다. 그러니까 SNS에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선정적인 의도가 없다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미성년자를 이렇게 그 옷도 사실은 좀 선정적인 느낌을 갖는 옷을 입혀서 마이산과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쇼폼을 해서 굉장히 비판이 일었고요. 어쨌든 이 영상은 지금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폴댄스와 마이산 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네요. 앞서서 전북도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인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홍보 영상물을 두고도 또 빈축을 산 바 있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SNS에 올리려고 이제 만든 겁니다. 2분 41초짜리 동영상인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좀 허탈한 웃음인데요. 이겁니다. 중년에 아마도 이제 그 싱글인 남성이었나 봐요. 네. 이 남성이 자꾸 소개를 받는데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생활 스포츠 있죠? 이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를 했더니 갑자기 10살 연하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지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맥락이라는 부분에서 전체 2분 41초 중에 이 생활 스포츠 마스터스는 거의 한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자막에 한번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생활
스포츠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즈에 참가했다. 그거 한마디로 이 나머지는 이 소개팅을 하는 모습, 또 이 여성과 애정을 나누는 모습, 조카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꽉 채워져서 도대체 마스터스 대회와 직접적인 정말 연관이 있는 홍보 영상이냐. 그리고 두 번째, 젠더 문제.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돼서 그렇게 10살 연하 뭐 이런 것을 연상시키면서 그 성과 관련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지자체가 만들었다. 지자체는 사실 공익성, 공공성이 가장 그렇죠. 우선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홍보 영상이 역시 이제 선정성 논란에 휩싸여서 논란을 빚은 홍성 마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네.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 영상이 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이 마늘이 상을 받은 겁니다. 네. 마늘은 상 받을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종 마늘, 홍성에서 대표적인 그런 그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뭐 으뜸 농산물로 홍성 내에서 어떤 대회가 열렸는데 선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늘은 죄가 없어요. 그 홍보 영상이 문제가 생겼죠. 홍보 영상을 보면 이번에는 또 젠더가 또 바뀝니다. 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늘이 있는데 마늘 인간이죠. 남성이 마늘탈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씨알이 굵다든지라는 식의 어떤 이렇게 성적인 연상이 되는 표현을 하면서 이 마늘 인간을 이렇게 그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말 우리가 연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 역시 어쨌든 아무리 지금 B급 감수성을 주장을 하면서 사실 SNS는 정식으로 그렇게 이 드라마틱하게 무게를 잡고 하면 안 봐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재미있고 코믹하게 만들려고 B급으로 만드는 건 좋으나 B급 감성이 아니라 아예 F급 그런 홍보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이런 홍보 영상들 굉장히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잇따라서 홍보물 논란이 일게 되는 좀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한 경쟁 때문이에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경쟁이 어떻게 나오냐면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떤 데가 갑작스럽게 2만이 구독자가 생겼다. 우리는 뭐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구독자를 늘려야 돼, 조회수 늘려야 돼, 좋아요 늘려야 돼. 이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홍보라는 것에 대한 사실 마인드.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위적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검증되지 아니한 그런 이 업체들에게 맡기는 것도 문제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리수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카피 하나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웃기려고 하고 아무리 B급 정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마인드부터 지자체가 전부 다 바뀌어야만 이런 무리수가 안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물의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 영상 만들어 놓고 직원들에게 다 좋아요 눌러라, 팔로우해라 이렇게 하달 지시가 내려가서 또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건도 좀 기억이 나고요.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너무 그 조회수에 좀 집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홍보물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10대 소녀가 달밤에 폴댄스를 이라는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